송기인의 기이한 그 별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 별장 얘기 좀 해보죠. 네. 어저께 어쨌든 등기를 떼셨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어느 정도는 정변이 지금 이 관계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명의가 어떻게 됐다. 요 문제는 좀 더 확실하게 좀 추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아니 변호사가 등기부 띄는 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아 그러게요. 예. 저는 못 띄어서. 네네.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저기 주소를 그 누군가가 알려줬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다 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소에 따라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등기부를 띄었는데. 네. 1988년 6월 20일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사람 이름이 송기인이야. 그런데 요즘 등기부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생년월일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380924로 나와. 그런데 그 380924가 송기인 신부의 생년월일이에요. 네. 1938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두 가지가 맞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즈가 얼마가 되느냐? 367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알기 쉽게 평수로 하면 110평이란 이야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88년 6월 20일에 취득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송기인 신부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은 건 언제냐면은 93년 5월 20일이에요. 네. 그런데 93년 5월 20일에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의 면적은 얼마냐? 105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32평인데 그냥 뭐 30평짜리 아파트 그 정도는 아닐 거고 왜냐하면 이 30평짜리 아파트라고 하면 그게 분양 면적이지 전용 면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생으로 완전 전용 면적이라는 이야기니까 일반 아파트로 따지면 한 40몇 평 정도 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집이 쭉 있다가 2022년 7월에 소유자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매도인은 송기인이고 매수인이 문다혜로 바뀌는 몇 년이라고 그랬었죠 지금? 2022년. 2022년. 네, 7월. 2022년 7월이면 언제입니까? 대통령 퇴임한 지 2달. 그렇죠. 네. 2022년 5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이 쫓겨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누구다? 그게 문다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다혜가 그 청와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됐으니까 가야 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7월에 그 집을 갖다가 사고 그 다음에 등기부 사항의 문다혜의 주소는 이 집이에요. 제주도 집.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제주도 집을 그 다음에 기사를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그렇죠. 하룻밤 자고 오는데 어디서 자느냐? 신라 호텔에서 안 자고 롯데 호텔에서도 안 자고 뭐 해군 기지에서도 안 자고 이 집에서 자요.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던 이 32평짜리 대통령이 원래 이걸 2019년인데? 국비로 이제 이용한 건데 그 근처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다가 그게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뽀록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구나.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언론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다혜가 2016년도에 이 집에서 6개월인지 몇 개월인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016년도면은 소유주가 송기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16년도면 대통령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쭉 이야기하기를, 문다혜가, 그 자기 집인 것처럼 막 여기저기 수선도 하고 그러길래, 저 젊은 여자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라고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도에 갑자기 대통령 오고 뭐 식당 주변에 뭐 대통령이 식당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이 집이 누구 거야? 봤더니, 언론에 나온 기사를 봤더니, 송기인 신부가 이 집 주인이야? 더 놀랬다는 거죠. 그 몇 가지 더 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2019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차 여기를 찾았다 이제 이렇게 기사가 됐는데 그 기사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나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이 집에 오지 않을까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그때도. 왜냐면 그때 그 소문이 이미 났는 거예요. 저 집이 이상하게 문재인 일가가 많이 가는 집이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인 2013년, 2015년에도 거기 가서 머무른 것이 확인이 돼요. 그 기사에 나옵니다. 네. 주로 김정숙 여사하고 둘이 가가지고 네. 거기서 그 지냈다는 게 2013년, 네. 2015년에도 그 집을 이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지역 언론에는 네. 딱 그 집이 이제 소위 이른바 그냥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에 문재인이 제주도 온다. 그럼 뭘 아시다시피 제주도 문재 대통령은 휴가 일정도 철저히 비밀이거든요. 보안상.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날리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식당 갔다가 주민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이제 이른바 그게 들통이 난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자들이 우르르 그 집에 몰려들었고 결국 그 집에 있었다는 기사가 터지는데 이때도 지금 청와대 반응이 참 또 희한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집에서 있지도 않았고 자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긴 사진 기사가 없었나요? 사진은 없었나요? 사진도 다 있어요. 그때 그 아마 종편인가 채널 A인가? 그 TV 영상 매체도 그때 취재를 했습니다. 그거 일단 들통이 났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공개를 한 거예요. 네. 거기서 뭐 그렇게 뭐 이런 그때부터 아마 소박하게 머물렀다면 이제 그쪽에 간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정말 석연치 않죠. 왜냐면 정말 송기인 신부 집이라면 정말 물론 친하니까 그렇게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정말 그야말로 막 자기 집처럼 저렇게 그렇죠. 이용을 할까? 예. 그리고 왜 청와대는 굳이 특히 대통령 시절에 거길 갔는데 그 집을 그 집에서 자지도 않고 이용도 안 했다는 식으로 또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했을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다혜 씨가 그 2010년도에 그렇게 머물다가 아버지가 딱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에서 저 자취를 감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제주도에서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몇 달을 살았는데 2016년에 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말 2017년 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모드로 가면서 민주당은 대선 경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선 끝에 문재인 후보가 되는 건데 그 시점, 그 즈음해서 그 다혜 씨가 제주도 그 송기인 집 생활을 청산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서울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왜 또 그럼 그때부터는 그걸 또 그랬는가?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이상한 게 우리 여러분 다 요게 질문거리가 되실 겁니다. 아니 천주교 신부가 천주교 신부는 뭐 아시다시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친 분인데. 그리고 월급도 하나님한테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이 신부들이 재산이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역시 결정적인 그 송기인 신부 본인의 지금 발언을 제가 지금 확보를 했는데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말기 시절, 2007년도 그 시점에 신동아에서 그 길게 굉장히 송기인 신부 인터뷰가 합니다. 나왔군요. 네, 근데 거기를 보면 이렇게 돼서 그때 재산이 지금 송기인 신부의 재산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2007년도에 과거사 정리위원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이른바 과거사 또 그때도 막 캔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장관급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 검증해야 돼. 재산 검증, 인사 검증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친구한 재산액이 7억 7천만 원이에요. 꽤 많네, 그래도. 신부 치고는 많잖아. 그리고 이분이 신부 중에서도 굉장히 진보 신부잖아요.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하니까 신부 중에서도 특히 더 별로 돈이 없어야 정상인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상식인데 기자가 물어봐요. 이거 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기인 신부가 기자한테 참 많아. 이게 검찰에서 내가 들었는데 내 통장이 38개래. 지금 송기인 통장이 그때 38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검찰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이게 유체이탈화법이네. 그러니까 아니 유체이탈화법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민단체들이 그냥 송기인 이름 빌어서 통장을 만든 거야. 차명 계좌를 만든 거야, 한마디로. 그게 38개나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민주화 대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어떤 의심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좌파 단체들이 뭔가 제가 볼 때는 수상한 돈, 그런 것을 은닉하기에는 신부님 명의 통장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너그러운 우리 민주화 아버지, 우리들의 대부니까 막 만든 거고, 제 생각에 송기인 신부도 알았겠죠. 왜냐면 본인이 인감을 주거나 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니까 남의 재산 명의에 자기 이름을 대주는 거를 흔하게 해온 분이라고 즐겨 해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냄새가 난다. 그다음에 이 집도 그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근데 이제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38개 통장인데 나도 몰랐는데 내 이름으로 돼 있대. 다 시민단체들이 만들었대. 그런데 그 중에 2억 원이 뭔가 이상한 돈이 나왔대.
검찰에서 그래. 그래서 근데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이런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카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아예 그 기사에 인터뷰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송기인 신부 입에서 말이에요. 기자한테 아까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기자한테 반말투로 얘기를 했는데 가톨릭 정관에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지.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은행 통장, 그 다음에 부동산 이게 전부 이름은 내 건데 다 남의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다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기관에서 그거를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보니까 송기인 통장, 송기인 부동산 많은데 알고 보니까 시민단체가 만든 거고 이건 교구 거군요. 제가 세밀하게 조사해봤더니 뭐 문제 없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네. 내가 진짜로 내 소유물로 갖고 있는 거는 자동차가 유일해. 자동차만. 그리고 내 진짜 정말 나만의 온전한 내가 소유한 은행 통장은 딱 하나인데 지금 예금액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지금 이분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직접 나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송기인의 뭐 이런 수상한 부동산 뭐 이런 의혹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2007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내 재산이라는 게 사실 이렇다라고 얘기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인터뷰고요. 아마 이게 진실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은 통장, 부동산은 다 교구 거, 통장은 시민단체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제주도 것도 부동산에 해당되는데 그럼 이것도 그럼 교구 것이냐 하는데 지금 요건 아직 100%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여의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를 지금 송기인 신부가 지금 그 집이 문제의 집이 지금 종교시설로 지금 그 신고가 돼 있다. 피정. 아니 신고가 되어 있다? 그렇게 신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고 국민의힘 인사들이 좀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 안 얘기냐면요. 되냐면 아니 윤건영은 이게 공유 숙박 시설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예. 지금 국민의힘 쪽 계열에서 지금 이제 아마 법조 계열 있는 분들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요 2007년도에 과거사 위원장을 할 때 재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때 신고할 때 이 건물의 용도를 피정 및 하계 수련회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죠. 네네. 이게 아시다시피 피정이라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 그 성도들이 이제 좀 조용한데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좀 휴양도 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뭐 기도도 좀 하고 뭐 그런 데 아닙니까? 불교의 템플스테이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런 느낌이죠. 거죠. 근데 불교는 이제 템플 그 자체가 항상 있는 거고 이거 천주교는 성당은 도심에 있고 피정이라는 어떤 그 좀 더 한가하고 뭐 고즈넉한 데 가가지고 따로 추가 합숙 시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신고를 했다. 수련 종교 생활 용도로 재산을 신고한 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아직 지금 나중에 조사 단계라 그런데 그러면 지금 한마디로 송기인 씨 소유이긴 하지만 용도가 종교 용도란 말이에요. 종교 시설 용도로 했는데 그럼 이걸 지금 자혜 씨가 살 수가 있는 거냐? 이거를 이런 지금 어떤 지금 문제가 되게 제가 좀 정리를 하죠. 그러면 송기인 신부의 2007년도의 얘기는 부동산은 교구 거고 그다음에 통장도 다 남들이 좋은 일 한다고 해서 그냥 내 이름을 빌린 거야. 빌려준 거야. 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 이것이 지금 별장이라고 얘기되는 부분이 두 개 중에 하나죠. 실제로 교구 거거나 뭐 피정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통장처럼 대여 이름을 부동산 차명으로 누군가 할 수 있다 있잖아요. 문재인이 왜냐하면 2013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9년도 연달아서 어쨌든 늘 자기 집처럼 썼으니까. 자, 여기서 요 대목에서 또 정혁진 변호사 말씀 들어야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이번 또 법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귀를 조금 이렇게 지금 왜냐면 이 부분이 닦았거든요. 이제 이분이 뭐 요것은 제가 정확히는 뭐 저도 이제 모른다면은 명의신탁.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라졌는데 과거에는
한마디로 내 집인데 여러 가지 내가 좀 이 집의 소유 상황을 숨기거나 하기 위하여 남의 이름으로 더군다나 예. 신부 이름으로 예, 하면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가능할까요? 아니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도 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단행을 해서 그때부터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그 전에는 차명 계좌가 나쁜 거긴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됐기 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절이죠. 우리 정치인 변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만약에 지금 강 기자가 취재한 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처벌받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직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추정이니까요. 것이죠. 네. 어떤 처벌입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명의신탁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명의신탁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징역 5년이에요. 또는 벌금 2억 이하. 벌금이 억대로 나오는 게 별로 없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자는 징역 5년, 벌금 2억 이하. 그 다음에 명의수탁한 사람, 이 경우에는 아마 송기인 신부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이하. 다만 지금 이 법적 해석은 당연히 그런 지금 좀 전에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이고요. 네네.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전제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예컨대 좀 전에 강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송기인 신부가 내 재산 하나도 없어. 내 재산은 차 한 대뿐이야. 예, 라고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지금 공개 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언제 했겠습니까? 2008년경인가 그 정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집 네. 언제부터가 이 땅하고 집 언제부터 88년부터 83년 93년. 그러면 저기 신부님이 거짓말했네. 그 적어도 이 인터뷰하는 시점에서 이 집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고해성사를 다시 신부님이 하셔야 되겠네. 다른 네. 신부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만약에 그 말 설마 신부님이 거짓말 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긴가민가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네. 88년이면 쌍팔년이면 그 뭐야 우리 강 기자 36년 전 그게 대학교 아니고 2학년 때 아니, 아니야. 간단합니다. 일제 시대보다 먼 과거입니다. 아주 간단해. 아주 여러분 아주 쉬운데요. 88년이라면요 36년 전이기 때문에 네. 일제 시대가 35년입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보다 더 먼 옛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쭉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좀 그러니까 이거는 송기인 신부의 소유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조금 전에 과거사 위원장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 위원장 자리가 장관급이었다고. 그렇죠. 예, 예. 네. 연봉 얼마인지 아세요? 1억 한 몇 천만 원. 연봉이 2억, 얼마였냐면 2억인가 그래요. 2억. 네. 9,700만 원. 아. 그런데 몇 년 했냐면 2년을 그렇죠. 했다고. 그래서 예, 2억, 예. 그래서 2억. 그래가지고 2억 가까운 돈을 기부했어요. 기부했어요. 송기인 송기인 신부가. 어디에다가 기부했느냐? 예. 민족문제연구소에다가. 예. 뭐 하라고? 일제 친일파 낙인 찍으라고. 그 일제 그 뭐 그런 연구소가 그 기념관 지으라고 그거 이제 그 종잣돈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런 돈까지도 다 기부하셨던 분이 네. 제주도에다가 별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무소유를 그렇게 설파하셨던 법정 스님이 뭐 제주도나 이런데 뭐 이렇게 뭐 회원권 같은 거 갖고 계신 거랑 큰 차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명의신탁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긴 했었는데 에이 설마 했었는데 만약에 송기인 신부가 그러한 그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인터뷰는 공개된 인터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그대로 제가 그 인터뷰 신동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명의신탁이 맞다라는 그 느낌이 확 들 수밖에 지금 이분 없고. 말이 어쨌든 그게 교구가 됐건 또는 그게 일반 사인이 됐건 근데 만약에 내 부동산은 다 교구 거다라고 한다는 이 말. 네. 그 뭐야 제주도 그 땅하고 집이 제주도 별장이 교구 거라고 하면 송기인 신부 더 큰일 나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만약 네. 지금 송기인 신부 말에 따르면 네. 지금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다 교구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그 집 그 제주도 거기도 교구 거야. 그 말에 따르면. 그렇죠. 그러면 그 교구 건데 근데 다만 명목 서류상으로는 송기인 씨 거니까 송기인 거니까 그러니까 송기인이 실소유주는 교구인데 그냥 내가 서류상 주인이니까 그냥 내가 문다희한테 3억 8천만 원 받고 넘겨? 팔아먹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천주교의 재산을 네. 천주교 교회의 재산을 네. 문다혜한테 팔아먹은 거라는 얘기다. 근데 근데 제 생각에 설마 그래도 신부님이신데 네. 그게 근데 이분이 어쨌든 이분 입으로 얘기하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당히 이게 좀 믿어지지 않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재산 중에 이분 지금 송기인 신부 말입니다. 내 재산 중에 토지가 많은데 다 교구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은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 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했어. 이 얘기는 뭐냐?
노무현 정부가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정부에서 과거사 위원장을 했고 노무현 정부가 장관급 자리를 주니까 장관급 자리를 받은 총기인의 재산 관계를 모두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관계기관이에요.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 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조금 그렇죠? 정리를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둘 다 불법인데 하나는 차명으로 부동산 실명제를 어겨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재산이지만 내 이름으로 그거는 단언할 수도 있고 아니 단언 아니고 흥분하지 마시고 큰 건 아니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수밖에 없다. 정리를 하면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교구 자산을 자기가 임의로 팔았거나 아니면은 또 제3 뭐 문재인 대통령 말고 제3의 뭐 홍길동 뭐 그런 사람이 차명 주인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 실소유 주일 수 있고. 물론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어쨌든 세 가지 다 불법 아닌가요? 일단 정리를 하면 예. 교구 재산도 송기인 명의로 한 거는 그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에요. 네. 카톨릭이 위반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카톨릭 그 담당자가 그 명의 신탁자가 되니까 징역 5년이고 송기인 신분 징역 3년짜리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교구 땅을 문다혜한테 팔아먹었다. 이거는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횡령이고. 네. 이거는 뭐 법적인 거 그런 걸 그러니까 민사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소유권자가 뭐 누구나 형식적 소유권자 누구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예컨대 강찬호 기자가 형 그 이거 믿을래 그러면서 제주도 별장을 그러니까 8초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네. 강찬호가 출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 별장이 있어. 근데 그게 좀 마음에 걸려. 그렇지. 그런데 정혁진 변호사가 그래도 착해 보여가지고 형 이거 형 이름으로 해놓자. 그렇지. 라고 딱 했는데 그거를 내가 이종근 실장님한테 형 이거 사세요. 이거 내가 싸게 줄게. 이거 그 3억 8천. 110평이면요 평당 35만 원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협재 바다 앞에 쫙 보이는 그 집이 평당 35만 원 싼데 그런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거 원래 시세로 하면 한 100만 원, 50만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하는 건데 오케이. 내가 이거 형한테 팔게 해가지고 난 사. 무조건 사. 인너센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근 실장님은 제가 그걸 갖다 산다고 해도 잘못된 거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도 정확히 얻을 수 있는 거야. 나만 나쁜 놈인 거야. 왜냐하면 내가 배신해가지고 팔아먹은 거니까. 신부님이 그랬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원래 주인한테 그냥 돌려준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 말 필요 없어요. 송기인 신부가 3억 8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3억 8천 어디 있는지 그걸 밝히면 돼요. 더 이상한 게 이것도 이상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오늘 그 윤건영 의원이 그 3억 8천 그 돈은 어디서 났냐면 다혜 씨가 원래 갖고 있던 집을 팔아서 지금 맞아요. 집 팔아서 했다는 집 팔아서 했대. 근데 지금 어제 검찰이 발표해서 검찰발 기사를 보면 네.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잖아요.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는데 부암동 자택과 서대문 사무실과 제주도 별장을 다 지금 압수색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서대문 사무실은 없더라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적어도 3개의 부동산을 지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실은 뭐 소유를 안 했겠지만 렌트한 것이고 그러나 지금 부암동 자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집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부암동은 그리고 애초에 그 집이 동일한 집인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다혜 씨가 2018년도에 판 집이 부암동이에요. 부암동에 살다가 구기동인가 구기동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암동 자택은 또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문다의 재산을 쭉 보면 처음에 구기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은 2010년도에 샀어. 누가 샀느냐? 서창호가 산 거예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 구기동 집이 얼마에 샀냐 서창호가 3억 4,500에 샀어요. 그러다가 이거를 2018년도에 매도하잖아요. 얼마에 매도하느냐? 5억 1천만 원에 매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 갔다 와가지고 그 돈이 뻥튀기가 돼가지고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요. 7억 6천. 얼마에 매입하느냐? 7억 6천. 그다음에 이거를 21년 2월 5일에 양평동 집을 매각해요. 그게 9억이란 말이에요. 9억이야. 그러면 1억 4천 시세채. 근데 이때 21년에 이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반분해야 돼요. 재산 분할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서창호가 돈을 벌었습니까? 문다혜가 돈을 벌었습니까? 서창호가 돈 벌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 뭐 6대4 뭐 요 정도로 한다라고 치면 그럼 9억이면은 9억에 60%면 얼마입니까? 6, 9, 54, 5억 4천. 9억에 40% 얼마입니까? 9, 4, 36. 3억 6천이네. 3억 6천 가지고 2022년 7월에 별장을 산 거네. 그렇지. 그런데
구감동 자체가 뭐야? 구감동은 어떻게 그래서 된 거야?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월세 아닐까? 월세이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음. 문다혜는 모든 그러니까 문재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이권의 당사자예요. 보면 개달력도 이 사람이 하지. 그 다음에 전시 기획 다다라는 예명으로 전시도 계속 그 문다혜가 하지. 네. 또 지금 또 되풀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평산책방의 도메인도 문다혜가 도메인이지. 지금 제가 이걸 또 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이 숙박업소의 공유 그 사업으로 인한 이득도 문다혜가 다 취득한 거지. 그러니까. PD님, 그 제가 아까 들렸던 그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띄울 수 있나요? 제가 하나 보내드린 것 같은데. 띄워서 한번 보내주시죠. 저걸 보시면요. 쭉 한번 스크롤 다운 해보실 수 있나요? 저기. 네. 저기 보시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서적인데요. 예. 문재인의 위로 필사, 문재인의 위로, 대통령 문재인의 4년, 문재인 퇴임 2주년 엽서 컬렉션 팩, 대통령 문재인 명연설 팩, 그리고 대통령 문재인의 3년, 그다음 또 뭐죠? 대통령 문재인의 2년, 문재인 인력, 문재인 특상 달력, 전부 다 더 휴먼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저 더 휴먼이 지금 바로 문재인의 운명이 옛날엔 가교란 출판사였는데 네네, 그렇죠. 최근에 이게 더 휴먼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뀌었죠. 다른 네, 출판사예요. 그러니까 아니 더 휴먼으로 바뀐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 가교랑 다른 출판사. 그게 더 휴먼이라니까. 더 휴먼이라.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헷갈리게 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 말씀은 뭐냐면 가교에서 더 휴먼으로 바뀐 거죠. 네네. 그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다라고 오해하실까봐 잠깐 제가. 운명이 나온 출판사? 예. 그렇죠. 그거 북팔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 개가 그래요? 있는데. 근데 아니 내가 그 책을 샀다니까. 근데 언제 샀냐면은 근데 언제 샀어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예. 그 운명 특별판이 나와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책을 샀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방송하고 그럴 때 네. 참고해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 차에 있는데 안 갖고 왔는데 네네. 아침에는 방송할 때 그걸 인용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그 북팔이 이제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냐하면 5월 9일에 그 일쇄가 이제 그 문재인의 운명 특별판이 네. 5월 9일에 일쇄가 그 발행이 됐는데 네. 그 2주 동안에 네네. 45세까지 찍었어요. 그건 대박이지. 45세라는 그다음에 거. 그게 그때 부팔인 거죠. 한 그게 세가 몇 년이라고? 그게 2017년. 자, 그건 17년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요게 지금 보시면 요 예스 24 유명한 우리 인터넷 발음 책이죠. 좋아요. 자, 문재인의 운명인데 요게 2022년 5월 10일 날 다시 나옵니다. 개정판으로 나와요. 그 아버지 딱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는 날인데 요때 개정판을 하고 요것이 더 휴먼으로 바뀝니다. 더 휴먼으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것들이 더 휴먼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좋아요. 2억 5천은 어느 출판사가 준 거야? 제가 봤을 때 북팔이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돈 번 데는 북팔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더 휴먼으로 지금 된 것이 아니냐. 아니 근데 모르겠네. 지금 운명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2017년에는 저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 책 그거 있어가지고 쭉 봤더니 이게 쭉 책을 갖다 쭈르륵 보면 이거 뭐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쫙 있잖아요. 문다의 이름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왜 북팔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북팔에서 벌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10만 부 팔았다라고 그러면 인세 한 2억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게 2만 원이 안 됐었어요. 한 16,000, 7천 원 그 정도였는데 만약에 그 10,000원짜리가 10,000권 팔리면 1억이잖아요. 네. 10,000원짜리가 10만 권 팔려야지 10억이고 네. 거기에 인세 10% 준다라고 하면 1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세 뭐 많이 팔리면 조금 더 준다고 해도 한 인세 한 2억 정도 문 대통령이 받아갔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휴먼에서 언제 나왔다고? 2022년? 네. 그 2년 동안에 뭐 책 몇 권이나 팔렸겠습니까? 그때는 2017년도에는 문재인이 대통령 됐구나.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40몇 쇄 해가지고 한 100쇄 정도 찍었다라고 하면 그럼 10만 부 팔렸겠지. 그렇죠. 지금 저 근데 지금 그래서 문다혜 씨가 그가 반칙이 많이 팔려갖고 네네. 거기에 잘 그 비례해서 제대로 정상적인 몫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아니지. 왜냐하면 거기에 뭐 편집에 문다의 이름 딱 찍혀 있었으면 편집 잘해가지고 책 많이 팔렸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돈을 줬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다혜가 그 책에 2017년 특별판 책에 관여한 바는 하나도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저희 서점가에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더 휴먼에서 나온 그 책에 문다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상당 부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북판인가요? 북팔? 북팔. 북팔에는 문다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 없어요. 그러면 이건 공식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표지 디자인은 진짜 디자이너 이름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표지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표지 디자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했어. 그럼 편집이래. 편집에 도움을 줬대. 편집자가 아니고 편집 에디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 이름이 있어요 거기. 예. 그럼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편집에 도움을 줬다라는 이유로 그 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렇다면 만약에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정도 받았다면 예. 정말 그 표지 디자인을 책임진 분 이분은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상식적으로. 받아야죠. 그렇지 자기 않습니까? 이름을 걸고 한 거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정식으로 그 표지 디자인으로 이름을 올린 분 예. 그분이 얼마 받았는지 예. 그것도 반드시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책 한 권 그렇게 편집해서 저는 근데- 2억씩 받으면 근데 저는 저 이쪽 동네 진즉에 그 편집자 되게. 근데 저는 이쪽 동네 사람들은 예. 이 책이 말이죠. 예. 참 희한해요. 예. 신앙림 씨도 말이죠. 신앙. 세상에 저 책 한 권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여긴 또 보니까 편집 직접 책임자도 아니고 도움을 줬다는데 2억을 받았다는 게 예. 이게 정말 이쪽 동네만 오면 책이라는 게 무슨 갑자기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건가? 진즉에 네, 저도 네, 이쪽 네. 출판 쪽으로 저 네. 발걸음을 그래서 옮길 걸. 이 민주당 계열 분들하고 이 출판사와의 관계, 음. 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오디오가 계속 맞물려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저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은 네. 정말 헷갈렸을 거예요. 지금 네.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글로 그냥 막 정의변 네. 또 강찬원 논설위원 저도 막 흥분했습니다. 들어가서 막 그냥 오늘 막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정말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2007년도 송기인 신부가 한 인터뷰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그 이 별장이라고 들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해명이 돼야 네. 되고 또 이 사실이 규명돼야 되는가. 몽땅 교국 거라던 송기인 부동산. 네. 자기가 유일한 재산은 자동차만 있다던 네. 송기인 신부가 네. 이 1988년에 지금 소유했다는 명의를 지금 이전했다는 이 별장 내지는 이 피정 공간 이것에 대한 사실 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그리고 된다. 그러니까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피정이었던 집이 지금 네. 갑자기 에어비앤비로 바뀌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비앤비로 중간은 바뀌었죠. 별장으로 했다가 또 별장은 절대 아니라고 네. 막 또 이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여기서 뭐 너무 저 오늘 길어집니다만 요거 하나 예. 아니 그렇게 저 뭐 송기인이 문재인의 멘토라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네네. 그리고 지금 뭐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송기인 거라는 게 그대로 나오는데 네네. 왜 윤건영 의원은 음. 뭐 오랜 지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아. 이것도 되게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렇게 멘토로 존경하고 그런 분이면 당연히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송기인이라고 그리고 얘기해야죠. 누구나 지금 그 등기부 띄워보면 송기인이라고 나오는데 네네. 이거를 감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네네. 굳이 오랜 지인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네네. 뭐 송기인을 보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송기인과 관계를 숨겨야 되는 건지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가 정말 다 점점 더 미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기인이라 그러면 2007년도 기사 찾아볼 것 같아요. 네, 지금 송기인 그 신동아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그게 사라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한번 보십시오. 네. 저기 혹시 정변 혹시 하실 말씀 없는데. 남기신 말씀 아니 그 정변이 정리해 오늘 주시고 네. 강천우 의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정 변호사님이 오늘 맹활약을 하셨는데 아 그럼요. 다른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사실 이거 이제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좋은 말씀을 아니 저거 왜 그거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이 결국 이제 모든 의혹은 저게 정말 송기인 집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 이종근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제3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거냐 아니면 천주교 교국 거냐 요거잖아요. 네네. 세 가지 중에 요게 하나밖에 결국은 없어요. 요게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예, 예.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예, 예. 70,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요건데 요거에 대한 정혁전 변호사의 이제 처음 의견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됐다면은 이걸 지금 검찰 수사로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섣불리 문제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처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신동아 인터뷰라든가 새로운 정황들이 나오고 예. 하다 보니까 오늘 정혁진 변호사도 지금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이건 정말 처벌받을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도수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예. 굉장히 중요한 디벨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하시죠. 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믿겠어. 네. 신부님도 못 믿겠어. 아이 그거 이분이 어떻게? 특히 정의구현 사재단 또 이렇게 대부라고 들었습니다. 정의구현- 정의를 구현하는 사제분들.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재단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송기인 신부 간단하게만 그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년생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고, 네. 네. 그 다음에 부산의 원예고등학교라고 하는 데를 나왔어요. 네. 그런데 원래 그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이에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순천 분이신데 고등학교는 이제 부산에서 나오고 네. 사제 서품을 72년도에 받았어요. 33살에 맞으셨죠. 72년도에 받았는데 네. 그런데 정의구현 사재단이 언제 그 출범하느냐? 네. 74년이에요. 네. 아. 그때 3년차 신부가 창단 멤버예요. 창립 네. 멤버가 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88년이 왜 중요하냐면 예. 88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올림픽? 88 올림픽 있었지. 네. 이거 예. 중요했었어요. 그다음 또 88년에 뭐가 있었냐면 13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때 YS가 통일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통일민주당 YS가 그 거의 그 부울경의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이미 그 우뚝 섰던 네네. 송기인 신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네. 아이 송 신부님 요번에 그 국회의원 나올 만한 똘똘한 사람 좀 추천해 주시오. 네. 그래가지고 추천한 게 누구냐? 노무현. 그게 노무현이에요. 네. 그게 아. 88년이에요. 아. 88년 땅을 갖다가 취득했는데 그때 그 88년에 이걸 갖다가 한 거야. 노무현을 추천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네. 누구랑 붙었습니까? 김광이라고 보죠? 아니. 누구라고 붙었죠? 노무현하고 누구하고 아, 붙었냐? 허삼수. 허삼수하고 허삼수라. 전두환의 허삼수. 맞아. 그래가지고 허삼수를 꺾었어요. 네, 오. 그렇죠. 허삼수를 꺾고 13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50 청문회. 청문회. 그걸로 스타 됐잖아. 거기서 이제 라이징 스타가 딱 된 게 그게 노무현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88년이 그래서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그러네. 첫 번째는 올림픽 봐야 되니까 중요했고 두 번째 노무현을 국회의원 만드느라고 중요했고 네. 그 다음에 그 송기인 신부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 땅 110평이 어휴, 생겼다. 역사적인 해였네. 네네. 이 세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연관이 뭔가 있죠. 그 연관은 다음에 금요일 날 한번 꿰보죠, 이렇게 구슬을.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 그 변호사가 국회의원 거쳐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송기인 신부를 과거사? 장관급 위원장으로 네.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그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송긴 거기까지. 거기서 하나만 더 하면 그래서 송긴 그 신부의 재산 내역이 예. 다른 데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에 의해서 쫙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안에 있을 땐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돌아보면 와, 이것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엮여서 있구나가 네. 사실 이 사학과 교수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그냥 방송에서도. 유식한 말 한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아, 유식하게? 천망회에 소위 부르라 이런 아.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엉성해 보여도 촘촘하게 보이지 않아도 걸러질 건 다 걸러진다. 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검찰이 불러서 조진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이 꾀를 내가지고 검찰청 포트라인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문재인을 남부지방법원 법원 포트라인에 세운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그 전 사위죠. 진짜 그렇죠. 전 사위인가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항상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전 사위인지 현 사위인데 전 사위인 척을 하는 건지 이것부터가 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진짜 가장이혼이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 수사와 관련해서 공판 전에 증인 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이 나와줄 것을 요청한 거죠. 법원이. 네. 그게 제가 법조인이어서 간단히 얘기한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또 검찰청 포트라인에 세워가지고 문재인한테 욕보이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이 아니고 세운- 법원으로 오라고 했다는 거. 네, 법원에서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 아닙니다. 예. 네, 오늘 지금 그 동아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는데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실 수도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죠. 그렇죠. 전자가 2번 들어가네. 전 사위. 네, 네. 특혜 채용 의혹, 쉽게 말하면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법원이 보낸 거예요. 검찰이 보낸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야, 네. 검찰 머리 좋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전략을 노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서울 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문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다가오는 9일 서울 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근데 이렇게 왜 했느냐? 이 전주지검에서 그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씨,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의 조국당 당직자로 있으면서 이상직을 채용하고 하는 거 관련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피의자로 해가지고 불렀는데 가가지고는 모르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르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사실은 지금 그 고발된 거는 4년 됐는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건 1년뿐이 안 됐죠. 1년뿐이 안 됐고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참고인 등으로 20명 정도가 소환이 되는데 죄다 묵비권 행사했어요. 조국도 묵비권 행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지금 민주당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조사한다라고 하는데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에게 피고인의 신분으로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주는데 이거 참 참석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쓰면서 이번 다가오는 9월 9일 재판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행정관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신청해서 이 행정관을 불렀는 거긴 한데 그러면서 이게 법원이 문재인한테도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는 게 네. 이게 문재인을 나오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 당신이 이 행정관이 나와가지고 증언하는데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인지 이 동아일보 기사가 명확하지는 않아. 사실 약간 애매한 구석이 애매하게 있어. 네. 그런데 동아일보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9월 9일 날 있는 이 전 행정관 A씨의 증인 조사와 관련해서 통보서를 보낸 건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내가 뭐 했네 마네와 관련해서 반대 신문을 하려고 하면은 문재인이 와서 묻거나 문재인의 변호사가 와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쨌든 동아일보 기사가 좀 더 정확하게 딱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 뭐 특종이니까. 특종이에요, 특종이야. 근데 지금 내용이 네. 문재인을 증인신문으로 지금 불렀는 건지 아니면은 행정관을 불렀는데 문재인에게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불렀는지 그 내용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반대 신문 하기 위해서라도 오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 변호사님이시라면은 나올 것 같은지. 나오겠어요. 하기는 뭐 잊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잊혀지지 않기를 그렇게 지금 강구를 하는 거 보면은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약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안 잊혀져요. 관종이. 완전 지금 본인의 다큐멘터리를 뻔뻔하게 제작하죠. 네네. 본인의 자서전 뻔뻔하게 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안 잊혀지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인데요. 뭐. 그럼 네. 반대 신문 하려고 하면 그리고 이 지난 총선에서 지금 전국을 누비고 그렇지. 네. 네. 역대 대통령 중에서 보지 못했던 행동을 다 하고 있는데 네. 잊혀지기 죽어도 싫다. 지가 오바마인 네. 줄 알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법원에 공판전 증인신문 관련되는 통지서를 보낸 것은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반대 신문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 목동에 있는 법원에 포토라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야, 이거. 그런데 또 한 번 좀 묻고 싶은 게 문재인의 딸 문다혜 씨 본인이 어제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러면서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썼다고요? 모질라요. 사람이 생각이 없어요. 예. 이게 사실 한두 번만 생각했으면 이런 글은 절대 안 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나니까 어허. 화난 대로 썼다. 어허.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우린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그렇지.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했으면 이 뒤에 논리적으로 맞으려면요.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었어요가 나와야 돼요. 근데 경제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라고 하면 운명 공동체의 하위 개념이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는 경제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흥망성쇠를 모두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거 마치 인정한 거랑 똑같아요. 말 자체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겸손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씁니까?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면요.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고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송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죠. 그렇죠. 사과가 먼저 나와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말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간에 여론으로 끌고 가려는 작태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인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네네. 보여줘야지 맞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왜 경제 공동체라고 나왔냐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를 뇌물죄로 엮다 보니까 그 논리가 언론이 만들어낸 경제 공동체인데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면은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이 아니고 그 딸하고 딸 가족이 받은 것은 당연히 제3자 뇌물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단순 뇌물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건 운명 공동체가 맞아요. 운명 예. 공동체도 맞고요. 경제 공동체도 맞죠. 왜냐하면 지금 문다혜가 태국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지금 청와대에서도 1년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예. 그것도 본인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 본인 집을 팔고 청와대에 들어와서 그렇죠. 국민 세금으로 살았어요. 예, 예. 네, 이것도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 문다혜 씨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 도대체 뭐죠? 요가 강사였어요. 예. 자, 이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시의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국민들께서. 우리 딸도 요가 강사를 하고 있어요라고 했어요. 이게 이슈가 되니까 문다혜 씨가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 안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수입 없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일 안 하고 있다라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뭘로 살았어요? 네, 그럼 경제 공동체에 맞다라는 합리적인 추정이 있는 것이고 본인 말로 우리는 경제 공동체를 넘어 운명 공동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다혜 씨가 이 문다혜 씨가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정황들은 여러 곳에서 나와요. 문재인 대통령 당시 아하. 이 사람 정의당에 가입했었어요. 맞다. 맞습니다. 맞고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정의당에 가입해서 정의당 대표하고 영화 관람 같이 하고 그랬어요. 당시에 정의당에서도 문다혜가 정의당에 가입한지 몰랐다 그랬어요. 문다혜가 사람, 그 문다혜인 줄 몰랐는 거겠네. 예, 이 사람이 예. 무슨 생각이 있어서 무슨 생각이 담긴 글을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페이스북 글 하나하나 가지고 사실은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이거는 이슈를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해석할 게 아니라 그냥 생각 없구나. 예. 생각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은 문다혜의 자충수, 오히려 뇌물죄와 관련된 자백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럼요. 비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요 이게 문다혜 씨도 참 이게 여러모로 반성해야 되는 게요. 어제부터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 그러니까 별장 아니다. 그거 지금 수익형 임대부동산이다. 이게 지금 말이에요, 글이에요. 지금 거기에 별장을 샀냐, 수익형 부동산을 샀냐는 본질이 아니죠. 네. 그 돈 어디서 났냐가 본질이죠. 그렇지. 지금 문다혜 씨한테 그리고 지금 그 김정숙 여사가 써댄 돈들 관봉권으로 추정되는 현금들 어디서 났느냐 이 돈들의 지금 창구가 어디냐가 본질인데 이런 본질을 회피하는 전략 계속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어제부터 갑자기 이런 얘기들
그거 별장 아닌데 왜 별장이라고 하냐. 이거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우파 패널들도 말려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본질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돈의 출처가 본질입니다. 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제주도에 그런 집을 아무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수익형 부동산도 돈이 있어야, 수익형 부동산 일단 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 돈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요. 별장으로 사실은 옛날 집들을 사셨던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별장은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정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이 한 달만 안 살면 거미줄 치는 게 집이에요. 아, 맞아요. 집이 그래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대다수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관리자들이 제주도에 등장을 했어요. 젊은 창업가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장으로 샀다가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변형시키고 있다.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에서 회피돼선 절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의 출처가 어디냐다. 네. 그리고 되게 좀 황당하다 못해 기괴한 것은 실제로 누구한테 샀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부 송기인의 소유로 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어제 한 인터뷰를 봤더니만 송기인 신부가 나는 한 달에 받는 게 많아봤자 200만 원이고 신부님들 월급이 얼마 안 되죠. 예, 100만 원이고 그것도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돈도 필요 없다. 그리고 내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 옛날에 진실화요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재산 확인했는데 그 내 명의로 돼 있는 거 그거 다 결국은 캐톨릭 거다. 내 거 하나도 없다 했는데 도대체 이건 뭐예요? 그럼 캐톨릭 거를 팔아먹은 겁니까?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정말 멘토라고 했는데 이게 차명 신부 명의로 예. 샀던 실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라는 합리적 예. 의심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두 번째는 왜 그거를 사줄 사람이 없어서 돈도 없다던 문다혜가 샀냐. 예. 예. 그럼 이 관계 자체도 지금 석연치 않죠. 음흠. 네. 그럼 이게 만에 하나 진짜 신부의 것이었다면 이거는 실거래가와 일치하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합리적 의심들은 이거 실소유자가 원래 이 신부 거 맞았어? 그렇죠. 네, 여기에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명의신탁 아니야? 네. 그러면 실질 소유자는 문재인이었던 문재인이 거 아니야? 아니야? 하는 그런 네. 강력한 의심이 생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의심을 갖는 거고 그러면 이거 지금 일종의 증여 아니야? 예. 거래를 가장한 증여 아니야? 라는 의심도 생기는 거죠. 예. 그 3억 8천만 원에 문다혜가 샀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 났으며 그럼요. 그 돈을 그러면은 송기인 신부는 현재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통장 내역들도 확인이 되어야겠죠. 예. 이게 실제로 돈이 들어갔는지. 예. 자금 추적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자금 추적 시스템은요. 세계 1위예요. 선진국들도 와서 배워가요. 와. 이거 지금 언제부터 이랬죠? 김영삼 대통령의 실명제부터. 그죠? 어허. 그리고요. 지난 정권에요. 우리 혹시 선배님 공수처로부터 나 받았지. 받았죠? 몇 번 받았지. 받으셨어요? 내가 진짜 황당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진짜 황당해가지고 제 통화기록. 통화내 기억 네. 조회했다고 한참 뒤에 탈탈 털린 거죠. 저희도. 당시에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 중에 약 60여 명이 예. 통신기록 조회를 당했습니다. 예. 국회의원들 당한 것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네. 당협위원장들 중에서도 일부가 당했어요. 네. 제가 공수처 및 경찰서, 검찰 등에서 4번을 당했습니다. 네. 이거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좌 조회도 2번 당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봤어요. 네, 계좌 조회도 계좌 조회가 하고 나면 6개월 후에 계좌 조회했다라는 걸 보내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계좌 조회를 2번 당하고 통신 조회도 4번을 당했죠. 음흠. 네. 근데 이거 뭐 왜 못합니까? 해야죠. 해봐야죠. 예. 저도 지금 예전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얼른 지금 찾고 있는데 바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예전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통신 조회를 당한 적이 있고요. 더불어서 와 제가 여기 뒤에 한번 좀 장필이 좀 띄워주실 수 있어요?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어떤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 부당하고 대책위원회까지 만든다라고 하는데 문재인이 2016년 11월 20일 날 본인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지 제가 그대로 이걸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구속 강제수사 촉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예우하지 말고 그냥 피의자로 막 다루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즉각적인 강제 수사 촉구드립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와, 진짜. 아니, 예전에 문재인 침해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한 4년, 한 8년 전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썼던 기억인데 그 사이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이요. 저도 침해설이 돌 때 진짠가 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예.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망각을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것은 끝까지 기억하고 예. 기억을 조작하고 예. 내가 불리한 것은 네. 잊은 척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진짜로 병 때문에 그렇다. 예. 기억을 못하는 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은 단지 선택적 기억과 망각을 하는 사람이다. 예. 네.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김민수 대변인이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다고 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거 할 거 없이 문재인의 2016년 11월 22일 페이스북 글을 그대로 해가지고 난리 났죠. 예, 딱 해가지고 그냥 그 성명으로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이거 읽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TV조선에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라고 하고 읽어줬어요. 제가 어젯밤에 이거 네, 맞아요. 그냥 올려드렸는데 역시 아니,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터질 때 패널들이든 대변인들이든 우리 당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처럼 우리 선배님처럼 밤잠 안 자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논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당할 줄 알아? 결국 지난 프랑스 혁명 때도 결국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당시 왕을 기요틴에서 목을 잘랐지만 그 목을 자른 로베스피에르도 돌아서 가지고 본인 또한 기요틴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역사 기억하지 못합니까? 그래놓고 본인들은 그 역사의 부메랑을 피하려고 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또 엊그제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다잇이 압수수색하면서 아이패드 압수수색했다고 했는 걸 밝혔는데 그거 완전 가짜뉴스 공장 아닙니까? 오히려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애들 하나하나 장난감까지 쑥대밭 만들어놨다고 정유라 씨 본인 페이스북에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울분을 토하는 글을 올렸던데 이런 극단적 대비, 극단적 내로남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로남불 제가 지금 뭐 하나 찾으려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예. 이재명 당대표도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2018년도에. 이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당에 많은 정치인들을 탈탈 털었을 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을 잡아들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적폐 수사고 검찰 탄압이라면 매일이라도 해야지요. 라는 말을 했어요. 혐의가 있는 자들이라면. 지금 본인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매일이라도 해야죠. 이게 정치보복이라면 매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정치보복이라면. 정말로 본인들이 줬던 말을 그대로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본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세상 어떤 천지에 1호 국정과제가 적폐청산이란 말입니까? 그 적폐 정말로 있다면 청산해야죠. 얼마나 정치 보복성 성격을 띠고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실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내고 이 가정이 얼마나 혹독했으면 5명이나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겠습니까? 이러한 가정들을 본인들이 저질렀던 건 모두 다 있고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진짜 잘못한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도 이 수사는 합당한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민주당이 양심이 없는 것이다. 내로남불을 넘어서 양심도 인격도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양심도 인격도 없다. 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그럼요.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같은 글을 올렸을 뿐만 아니고 당시에 이재명이도 똑같은 소리를 그럼요. 했어요. 똑같은 소리를 했어요. 네. 네. 오라를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진짜. 당시에 정치 보복이 이런 거라면 매일 해도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 정치 보복이라는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라면은 매일 해도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보복 운운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숱한 혐의들, 범죄 혐의들 당당하게 그리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수사받고 재판받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봤더니만 지금까지는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되면서 비명횡사, 친명횡재에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아주 극단적인 줄서기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에 봤더니만 문재인이가 이재명이도 이걸 그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면서 그걸 이 사건 수사 문재인에 대한 수사 문재인 뇌물 수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들끼리 이렇게 뭐 같이 대책위원을 하면서 으쌰으쌰 이렇게 같이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전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조사까지 카바쳐줄 마음이 없다. 사실은. 역시 날카롭네. 네. 카바쳐줄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다. 네. 지금 밤에 누우면 내 수사가 어떻게 될지 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렇네. 지금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문재인 대통령 걱정까지 언제 하냐. 아하. 근데 마음은 없는데 여기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욕먹게 생겼으니 아하.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 안 하냐 욕먹을 것 같으니 일단 하는 척이라도 해놓고 아하. 머릿속은 온통 자기 판결뿐이 없다. 그렇네. 네, 이게 하나의 팩트고요. 두 번째는 범죄자들의 연대. 네. 그렇네. 네. 왜냐면요, 이게 옛날에도요, 나쁜 짓 같이 하면은 의리가 공범의식, 두터워져요. 공범의식. 공범의식이 있어요. 예. 근데 비록 같은 짓은 아니지만 각자 나쁜 짓을 했지만 내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보호 안 해주면 그래도 한 명이라도 백지장도 맞들어야 나은데 문바들이 나 보호 안 해주는데 도움 안 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결국엔 자기 걱정이다. 1번이든 2번이든 다 자기 걱정이다. 실제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걱정도 안 된다. 네, 이게 팩트죠.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가서 이 친문 세력들 다 사라지고 자기가 100% 장악하고 싶을 거예요. 싹 쓸어내고 싶은 거지. 싹 쓸어내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손으로라도 집어넣고 싶을 거예요. 그렇구나. 대책위원회 만드네 뭐네 하는 거는 다 쇼죠. 내가 대책위원회 만든다고 진짜 대책 세우는 줄 아냐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이때까지 본인이 계속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줄 알았더니 이렇다고 했더니 이런 줄 알았냐라고 하잖아요. 본인 말이 대다수가 입만 열면 숨 쉬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에요. 와. 네. 그러니까 믿을 말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걱정한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네요. 야, 참 결국 친명, 친문 다 서로 사법 리스크가 상존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똑같은 놈들이 누가 먼저 깜빵 가느냐 이거네요. 그리고 이런 걸로 또 서로 내기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몰라요. 또 민주당이 또 내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누가 먼저 가나. 참 황당하다. 황당해. 그래요. 참. 그리고 이게요. 저는 참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이 아픈 게 그래도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참 영광된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도 영광으로 남고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어쩜 이렇게 국민들이 주신 권력을 사적 용도로 활용했느냐. 그리고 이게 만에 하나 아직 다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감봉권이 왔다 갔다 거린 것이 정말로 대통령 영부인의 옷을 사기 위함이고 딸의 생활비를 주기 위함이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치졸한 범죄입니까? 대통령으로서 한 국가의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럽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요. 당당하게 재판 받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과 자신을 오버랩시키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사진들도 띄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뭐 김다혜 등등이 민주당 등등이 계속해서 노무현 사진과 문재인 대통령을 오버랩 시키는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수사받다가 죽었다, 네. 사망했다. 근데 이거를 마치 검찰의 강압 수사로 초점을 맞추고 문재인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피해자로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너무나 안타깝지만요. 그렇다라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오버랩 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지은 죄가 있다면 혹은 없어도 본인이 했던 말처럼 검찰 수사에 당당히 협조해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라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봉이바위에서 안타깝게 그렇게 그 삶을 마감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때 받고 있던 뇌물수수와 관련된 의혹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죠. 사실 실질적으로 받은 것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따님이시죠. 박연차한테 돈 받고 그 돈으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는 뉴저지에 고급 주택을 샀었죠.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뇌물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찰이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사실 문제 삼으려고 하면 뇌물 수배 공범으로 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뭘로 했냐. 그렇다고 완전히 면책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외로 외화를 불법 반출했다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이가 쌍방울 대북 송금했던 것과 똑같은 혐의인 거거든요. 해외로. 대신에 이제 이재명이는 지 대통령 되려고 했던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따님과 사위, 지금 곽상은 변호사 제 연수원 동기입니다만 거기는 본인들의 어떤 집 사는데 돈을 썼다는 그것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거든요. 참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문다혜 씨가 나온 대학 어딘지 아시죠? 아하! 지금 일본. 이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보도가 합리적으로 있었죠? 예, 일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 대학이요 완전 극우 세력들이 만든 대학이에요. 고쿠시엔인가 뭐 하여튼 뭐 저도 일본 말을 몰라서. 그리고 대학의 과 기가 우길기를 써요. 아하. 그런 대학 다녔다라고 네. 일본 보도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산케인가? 예. 청와대에서 이거를 반박을 하지 못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요. 진짜로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 표리부동한 그렇네. 사람들이다. 내로남불에 그렇네요. 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뭐 일본을 정말 친일 행각은 민주당이 다 했다 이때까지. 예.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다혜 씨가 뭐 한국 기업인이 세운 거지만 롯데를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문다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고쿠시칸 대학. 아까 맞습니다. 역시. 아까 직업이 뭐라 그랬죠? 예. 직업이 요가 강사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또 책 디자인비로 2억이나 받는 뛰어난 디자이너네요. 예. 예, 이것도 지금 문제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도 지금 책 디자인비로 2억 5천을 받았다. 그 중에서 2억은 디자인비고 5천만 원 빌려줬다라고 지금 출판사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문재인한테 가야 될 인세를 일종의 증여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예. 분리시킨 게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아니면 뇌물인 거죠. 뭐 둘 중에 그렇죠. 하나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어떤 그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을 내고 그 이후에 그 출판사에 청와대가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지원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뇌물성 성격이 그럼요. 상당히 강할 수가 있죠. 네.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수사할 제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2019년 제가 찾아봤더니만 한겨레 신문에 문재인의 운명과 관련해 가지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인세를 1억 9천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줬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억 9천 이외에 2억 5천만 원이란 돈, 1억 9천 플러스 2억 5천 하면 얼마예요? 거의 5억 원에, 그러니까 2억 원, 아니 4억 4천만 원. 어마어마한 인세인데 그 돈, 그 원래 이 문재인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작가보다 책 디자이너가 더 버는 그러니까 이게 출판사들에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책 네. 디자인비를 그렇게 네. 주는 거는 아니 그림책 그렸나요? 그림책 그렸나? 아니 그림책 문다혜가 그렸어요? 피카소예요? 문다혜가 피카소예요? 나 참 기도 안 차서 진짜 이게 네. 대한민국의 정말 초인류 디자이너를 구했다라고 해도 네. 그 표지 보십시오. 그 디자인 참 그게 사실 안
그게 지금 2억짜리 디자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한 짓들 했으면 수사 받으세요. 그렇죠. 제대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막가자는 거냐? 야. 어디에 이런 막말을 하면 어디서 막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 진짜 야.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지금 네. 이 막가자는 게 검찰한테 네. 하는 말입니까? 국민의힘한테 하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는 말입니까? 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뭐 앤디 워홀급 팝 아티스트냐, 피카소급 전 세계적 명화가이냐.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그거 하면은 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국민들한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다혜가 디자인에 참여했기 때문에 2억을 줬다. 이 말 네.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이라고 듣죠 이거를. 그리고 또 5천만 원 빌려줬대. 이자는 줬고 반납은 했나? 그런 거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해야죠. 다 해야죠. 다 해야 되고 지금 문재인에 대한 수사 조사는 이거 지금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진짜로 계속해서 말하지만 꼭 파내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네. 이거 끝까지 파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대통령까지 향하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파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지만 김정숙 옷 사는데 현금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옷 살 때마다 현금 썼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국민들한테도 카드 쓰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금을 아니 그러면 현금 영수증 끊었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해 안 가는 게 내 딸한테 돈을 주는데 왜 보자기에 돈을 싸서 친구를 통해서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 친구를 통해 친구한테 직접 좀 괜찮아. 근데 사람을 왜 시켜서 공무원을 시켜? 공무원을 시켜서 보자기에 싼 돈을 무통장 입금하라고. 왜 내가 자식한테 돈을 주는데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러니까. 돈을. 돈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네. 먹었으면 이상한 돈인 거예요. 이상한 돈이지. 이상한 돈인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자 보세요. 제가 진짜로 선배님께서 야 민수야 나 돈이 급해서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하면 빌려줄 거면 내가 증거라도 남겨야 되니까 계좌 이체하겠지. 그렇지. 예. 근데 내가 형님 나 이거 부탁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뇌물을 줄 거야. 그럼 계좌로 못 보내줘. 그럼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하겠지. 이거 사람 지금 이거 이상하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봐도. 집에 오면은 딸한테 야 이거 있다 탁 이렇게 해줄 것이지. 아니 그거를 꼬리가 길면 잡히는데 청와대 행정한테 줘가지고 그것도 자기 친구한테 줘가지고 자기 친구는 또 거기다가 친구 이름 쓰고 뒤에 김정숙 그 친구도 혹시나 5천만 원이 이 문다혜한테 갔을 때 나중에 추궁할까봐 좀 겁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보호 장치였던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본인 보호 장치였던 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왜냐면 난 뭔지 모르고 여기 딸한테 좀 입금해달라고 해서 네. 입금해줬을 뿐이다. 그래서 네. 나는 이렇게 입금자명도 김정숙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만에 하나 정말 이게 야 이거 괜히 내가 이런 거에 개입했다가 근데 지금 현직 영부인이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스스로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야 김정숙하고 그 친구 둘이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싸움 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게 싸움 날 게 있겠나요? 이제 전 대통령 영부인이고 이제 곧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당당해야죠. 친구분 똑똑이 우리 아니 그리고 왜 그리고 이 친한 친구한테 이런 걸 시켜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그러니까 그 밑에 공무원한테 그런 거 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갑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고 싶었겠어 그거? 그러니까요. 네. 만에 하나 그 심부름한 사람이 보자기를 열어봤을지 안 열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열어봤으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혹시 배달 사고 네? 1억을 보냈는데 5천만. 아무튼 정말 상상력을 자극하는 뭐 저는 저희가 농담으로 했습니다만 아니 근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린 이렇게 농담이고 가정으로 하잖아요. 민주당이었으면요 이거요 다 확정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당에서 이런 거 터졌으면 민주당은 다 확정해. 지금 여기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요 100%. 제가 그 변호사잖아요. 저희가 실무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돈을 이렇게 주는데 뇌물 줄 때 가끔씩 2,999만 원을 뇌물로 주는 케이스가 있어요. 왜죠? 왠지 아세요? 그게 3천만 원 되는 순간 적용 법률이 형법상 뇌물이 아니고 특가법상 뇌물로 올라가. 그래서 걸렸을 때에 내가 10,000원 빼가지고 특가법이 아니고 형법상 뇌물로 하려고 대단한데. 그렇게 주는 그 정도로 치밀하다고 이게. 대단한데. 대단하죠. 약간 코미디 같은데 코미디가 보다 더 코미디 같은 게 현실입니다.